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집에 있다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뭐 해먹기가. 해서 귀찮아가지고 들어오는 길에, 방송국 들어오는 길에 뭐 사가지고 좀 먹자. 그래서 들어오는 길에 좀 이것저것 좀 사가지고 저녁을 일찍 와서 좀 먹었는데 조금 과식을 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제 몸에 있는 많은 피가 이제 소화를 위해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약간 발음도 약간 나른하고 눈도 좀 감긴 상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몸이 좀 안 좋긴 한가 봐요. 요즘에 이제 식곤증, 먹고 나서 이제 이게 뭐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고, 기본적으로 식곤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약간 나른한 느낌이 상당히 드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기분이 나쁘진 않으나 눕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일단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행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심한 어떤 날씨가 문제가 되거나 피해가 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걱정을 좀 했고 장마가 벌써 올라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지난주에 마무리했었는데, 아직은 그래도 정말 장마구나 하는 정도의 비가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턴 종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지금 올라오던 장마 전선이 약간 중국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 쪽으로 올라와서 머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우리 매해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겪어왔듯이 이제 강수 집중 구역의 변동이 매우 심할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어디에 어느 시점에 어떤 양의 비가 때려부을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디오 하러 오는 길에 본 건데, 나는 지금 여기 방송국이 있는 서현역에서 순회역으로 가는 그 큰 길 있잖아요. 그쪽을 이제 반대로 왔거든요. 저희 작업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오는데 분명히 여기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길은 비가 안 와요. 거기가 이제 황서울공원 있고 그쪽이에요. 순회 근처. 이 길은 지금 비가 안 와요. 해가 있어요. 근데 한 2블럭 정도 건너에 완전히 시커멓고 폭우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보통 우리가 비가 온다 그러면 성남시에 비가 옵니다, 이 정도는 됐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구 단위로 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분당구에 비가 오는데 중원구는 조금 거의 안 내리거나 이 정도. 그런 정도는 이제 가능해요. 구름의 크기도 그렇고. 그 정도 범위로 이어지는 거는 좀 납득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동단위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요 동네가 동단위 외에는 무슨 통반장 이런 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일상에 실제로 그런 통장, 반장 그런 분들이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상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관리실 혹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분녀 매장,
이런 게 사실상 그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비가 오는 단위가 이제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버스로 지나가고 있는 곳은 비가 안 오는데 내 시야에서 아주 멀지 않고 명확하게 보이는 정도의 거리에선 비가 오고 있다라는 건 아파트 단지 큰 단지면은 하나, 좀 작은 단지면은 한 2억 개 정도 범위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 막 만화 영화에서 딱 특정 좁은 지역에만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의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장마보다 위험성은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같은 양의 비라도 구 단위에 골고루 뿌리는 거랑 어느 동에만 이제 밀집해서 뿌리는 거랑 크거든요, 차이가. 특히 뭐 좀 저지대인 곳들에 밀집해서 비를 뿌린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이제 한계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같은 양이 여러 군데에 뿌리면 그게 이제 각 지역에서 모이는데, 그리고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또 이제 흡수가 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흙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제 전체 대응 규모를 상정하면 되는데, 집중호우가 아주 좁은 범위에 내린 거라고 감안하면 이제 물폭탄 식으로 아예 정말 그야말로 폭탄처럼 내린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도시의 이제 하수 배관 시스템이 이제 버틸 것인가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 이제 장마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냥 뭐 당연한 거,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던 거, 뭐 배수관에 있는 거, 뭐 낙엽이나 뭐 담배꽁초 쓰레기 정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저지대에만 비가 와도 그냥 빠져버리고 잘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위험한 경우 중에 하나가 그 인근 지역에 다 비가 왔는데 그 모든 물이 이제 저지대로 다 몰릴 경우, 이런 게 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 딴 얘기지만, 강 같은 데가 비가 올 때 이제 지금 별로 물 안 불었네 하면서 그냥 애매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게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면서 확 불어나는 게 정말 그야말로 순식간이라서, 비 올 때 강물 근처에 텐트 치지 말고 아주 멀리 쳐라. 생각보다 아주 멀리 쳐라. 그 물이 불어오르는 시간이 너무 빠르고 너무 이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감당 안 될 것이다. 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뭐 정자 같은 게 아예 잠겨버린다거나, 거의 막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있는 정자인데 그게 잠겨버리는 정도로 이제 비가 한 번 내리면 말도 안 되게 물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고,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게 그야말로 예측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기상을 관측한 이래로 뭐 다양한 변화가 계속 있어 왔지만, 최근 몇 년 정도 이렇게 비가 좁은 구간에 확 붙고 그치고 또 딴 데 가서 확 붙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저는 좀 새롭다고 느꼈거든요. 장마철 하면 그냥 전국이 그냥 다 냅다 비인 뭐 이런 게 제 기억이에요. 그러다가 잠깐 해 나면 지금이 하면서 막 빨래하고 뭐 나가 놀고 하다가, 근데 나가 놀지도 못해. 왜냐면은 나가면 이제 우리 놀이터 이런 거 다 비 맞아가지고, 비 맞은 그 놀이터 기구 손으로 만지면 그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녹냄새. 못 놉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탄천가 이런 데 가면은 비 온 다음에 물 불어가지고 난리 나 있고, 이렇게 뭔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스콜 같은 형태의 비가
열대 우림 사회가 아니라 이렇게 상하수도로 이제 치수, 말하자면 치수죠. 이제 치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도심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열대 우림은 비가 오면 그냥 오는 거고 젖으면 젖는 거고 이런 거예요. 식물들도 그거에 적응해 있고 물 좀 잠겨도 그냥 살면 되지 이런 느낌인데 도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흙에 비해서 배수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도 그 틈 사이로 물이 빠지긴 하지만 그 밑에 또 지반 공사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스팔트 그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그 공사 때문에 물이 아스팔트 자체로는 빠지지 않고 옆으로 흘러가게 약간 볼록하게 만들죠. 보통 도로를. 그러면 그 옆으로 빠진 물들이 또 어딘가로 내려갈 거고 그것들 결국엔 하천이든 어딘가로 다 잘 모여서 하천이 너무 많이 안 넘치고 흘러가면 다행인데 수용량을 초과했다. 그럼 이제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매해 최근에 겪어왔던 일들이죠. 가정집이 잠기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지하, 반지하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고생을 많이 하신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기후에 대비하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정부 차원이나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너무 우려먹는 것 같긴 한데 몇 년 전에 이건 좀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폭우가 왔을 때 집에 크게 뭐 하자가 생긴 게 아니었는데도 저희 집 천장이 뚫렸거든요. 그게 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형태면 그냥 뭐 빗물이 벽면을 타고 흘러가고 그러면서 그 조금씩 있는 균열로 약간 쬐 들어와도 그냥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벽을 직각으로 직접 때리는 식으로 바람과 함께 너무 많은 양의 폭우가 오니까 그게 벽면 사이로 엄청나게 쬐 들어와서 저희 집 뭐라 그래야 되죠? 천장에 있는 그 구조물에 고여서 흐를 정도로 그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더라고. 이거 물이 이렇게 돼서 아무래도 물이 닿으면 천장의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 내구성도 약해지는 데다가 게다가 거기 전등도 있잖아. 전등까지 물이 왔다면 정말 대책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디 무사히 그 당시에 막 저희 뒷베란다도 뚫려가지고 막 물바다 되고 그랬거든요. 거기 실리콘이 해져가지고 글로 물이 쬐 들어오는데 그냥 뭐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냥 줄줄줄 들어오더라고요. 부디 이제 무사히 좀 지나갈 수 있기를. 그래도 개인으로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 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알아보는 거 더해서 알려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급박하게 집중호우가 내릴 때 우리가 뭐 집의 주거 형태마다 집의 어떤 컨디션마다 왜냐면 뭐 베란다가 있는 집도 있고 베란다 터가지고 그냥 거실 넓게 쓰는 집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조금 체크리스트 대비할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 그 친구 집도 베란다를 터서 넓게 쓰는데 그때 집중호우 올 때 다 뚫려가지고 거실이 강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플랫하게 뚫어버리니까 물이 들어오면 그냥 거실 타고 그냥 줄줄 다 퍼지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수건 같은 걸로 뚫어서 일단 막아놓고 계속 갈고 저도 그랬습니다. 뒷베란다에 뚫렸을 때 수건 한 2-3개 이렇게 그 물길 따라서 쫙 둘러놓고 자다가 한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이제 바구니에 넣고 와서 짜고 다시 넣고 그거 안 짜면 왜냐면 수건이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양의 물의 양이 오버돼서 그냥 다 퍼져요 다시. 그 정도로 많이 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건 제가 보기에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위험성, 어떤 주거 방식이 주로 있나, 뭐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뭐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는지 다 파악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맞는 어떤 대비 체계를,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배포하면 어떨까.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을까요? 전문가들 조금 상담 받고 리스트업 해가지고 뭐 안전 안내 문자 이런 걸 한번 뿌리면 되잖아. 또 볼 사람 또 본단 말이에요. 내일 비 많이 온다 그러면은 딱 문자 오면 이런 거 체크하라고? 한번 해볼까? 이래요. 왜냐면 물 터진 다음에 후회하기 싫으니까. 그런 그 사소한 디테일들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람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오늘 중간에 막 음악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분노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휴가 나온 해병대 2명과 민간인 1명이 식당에 있는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서 1마리가 죽고 2마리 안구 손상. 자, 휴가 나온 현역 해병대 병사입니다. 술에 취해서 인근 펜션에 투숙하고 있다가 놀러 온 거죠. 3명이서 갑자기 와가지고 밤중에 개들한테, 그 인근 식당에서 키우고 있는 개들한테 비비탄 총을 막 난사를 한 거예요. 그 보면은 비비탄 총알이 막 사방에 막 이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기현이 1마리가 죽은 모양이에요. 비비탄 총이 뭐 어떤 제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제품이면 공기총이어도 꽤 아픕니다. 사람이 맞아도 이제 되게 놀랄 정도로 아프고 어떤 경우엔 멍이 들 수도 있는 정도의 강도예요. 그게 가스총이었다? 그러면 그 강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거기다가 3명이서 수십 발을 난사한다. 보니까 강아지가 아주 큰 강아지가 아니에요. 시골에 키우는 그냥 조그마한 강아지들이에요. 얘네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신체 비율로 보자면 인간이 비비탄 총 맞는 것보다 우리 뭐 구슬 이런 거 있잖아요. 구슬치기 하던 구슬 그 정도 크기로 맞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좀 몸이 많이 상했고 기운 없고 거기다 수백 발 때려 맞으면 큰 상처가 나죠. 안구 손상이라는 거 보니까 눈을 맞춘 것 같아요. 또 그러면 눈이 맞으면 그걸로 감염도 있을 수 있고 출혈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러면서 걔가 사망을 했는데 이 병사들은 나중에 얘기하기를 객값을 물어줄 테니 부대에다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알려져서 더욱더 공분사고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게 좀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휴가 나온 군인들이 펜션으로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데 비비탄 총을 가지고 간다? 왜? 비비탄 총 가지고 노는 게 뭐 저도 어릴 때 많이 했고 지금은 다 버렸지만 어릴 때 많이 했고 굉장히 재미있는 취미였기도 했고요. 그 보호안경 쓰고 막 놀면서 지금도 그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름에 휴가 나온 군인들이 놀러 가면서 그걸 챙겨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뭐 약간 보통 우리가 밀덕이라고 하는 총기 비비탄 총기 같은 걸 좀 모으거나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표적을 만들어 놓고 취미로 하든가 게다가 또 비비탄 총을 야외에서 쏘면 여러분 그 총알이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거 어디로 흘러가면 다 환경오염 되는 거고 다 결국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올 건데 표적을 만들어 놓고 사격 연습하고 놀든가
그거를 살아있는 개에게 쏜다? 뭐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뭐 개들한테 손을 물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이제 좀 CCTV 내용을 더 확인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잔혹하게 난사를 한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서 좀 의심스럽다. 미리 준비하고 온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뭐 약간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의 소설입니다. 술을 먹었어요. 근데 술 먹고 이제 바람이나 쐬자 뭐 담배나 피자 이러면 나갔는데 옆에 있는 식당에 야외에 개들이 있어. 주인은 없고 야 개 있다 가가지고 막 강아지 있으니까 술도 취했겠다 막 만졌어요. 근데 강아지가 뭐 좀 경계하거나 저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본인 주장이지만 물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술 취해가지고 화가 났겠죠. 해병대 현역이면 20대 뭐 많아봤자 중반일 거고 초반일 거예요. 열이 뻗쳤겠죠. 거기서 일단 들고 왔던 비비탄 총을 장전해서라는 흐름으로 가는 게 난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여튼 비비탄 총 들고 와서 총알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보통 이게 한 손에 딱 들어가는 비비탄 총 그 총알이 제 기억에 500발이었어요. 500발짜리 총알 그 정도를 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난사했다면은 이거는 그 일반적인 작은 비비탄 총이 아니에요. 권총 형태나 이런 게 아니고 왜냐면 그건 권총 형태는 진짜 권총처럼 총알을 하나하나 때려넣어야 되고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들어갑니다. 지그재그로 해서 한 20몇 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권총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글록 이런 그 모델은 5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탄창을 쏘고 채우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 총들은.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가져온 비비탄 완구인 걸로 일단 이제 가정할게요. 그냥 그 총알 파는 그 거기에서 탄창 안으로 쪼르륵 때려넣고 그렇게 하면 한 100발 뭐 200발 들어가거든요. 와르르 때려넣고 그냥 알아서 막 여러 발씩 나가는 그게 보통 그 샷건이라고 하죠. 샷건 형태의 비비탄 총들이 그런 설계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막 때려넣고 이제 스프링을 한번 쑤신 다음에 닫고 쏘면은 그게 그냥 스프링에 의해서 밀려가는 만큼 총알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2발도 나갔다가 3발도 나갔다가 5발도 나갔다가 막 이래요. 샷건이니까. 그 제품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 막 그런 거 열심히 하고 놀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추측이 돼요. 그거를 일단 펜션에 들고 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걸 꺼내와서 쏜다. 글쎄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아마도 정말 장난삼아 정말 악마 같은 장난이죠. 장난삼아 야 개들 쏘고 놀자. 이거 가져왔으니까 개들 좀 쏘고 놀자 라는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들은 상당히 위험한 인간들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조금 미묘하게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물렸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겠죠. 술김에. 본인이 이제 괴롭혀가지고 물려도 일단 화는 날 거예요. 얘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났어. 아, 화나네? 이러면서 숙소에 돌아가서 마침 거기 갖고 왔던 비비탄 총을 들고 와서 쐈습니다. 그거는 일단 일정 부분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우발적인 상황이었으면 발로 차지. 내가 이미 손을 물릴 정도로 근접해 있었는데 발로 차지 다시 들어가서 총을 꺼내왔겠어요? 이미 나갈 때부터 뭐 몇 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비비탄 총기를 들고 갔다. 그것은 주인도 없는데
저 강아지들 쏘면서 놀자라는 강한 의도가 있었다. 이거는 되게 뭐 감정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이제 연쇄살인마들이 동물 대상으로 연습하는 거와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살인을 여러 명을 죽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동물을 상대로 연습과 실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그런 무자비한 잔혹한 공격성은 사람에게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부대에다 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던 그 싸가지 없는 소리도 잘 들었고요.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 양형 기준으로는. 근데 현역 군인인 둘은 1차적으로 군대 내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이제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군 내에서는 상당한 엄벌에 처할 가능성. 군대에서 뭐 벌금 내서 뭐 할 거예요? 당연히 징역 가겠죠. 그러면 자기 추측입니다. 추측. 자기 유희거리로 그 약한 동물 비비탄 총으로 좀 괴롭혔다가 한 2년 내외 될 거예요. 아마도 2년 내외에 육군 교도소를 갔다가 군생활 마치고 전과 들고 나와서 남들보다 나이는 더 먹고 왔고 게다가 정신상태 안 좋은 거 온 세상에 다 까발려줬고 참 이들의 미래, 이들의 어떤 그 밝은 미래, 약간 그 물고기 밥으로 주는 게 가장 밝은 미래일 것 같은데요. 뭐 응원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군 재판에서 여론이 잠잠해질 때 기다렸다가 약간 애매하게 좀 약한 형량 주고 이럴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로큰롤 레디오의 Shut Up and Dance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Shut Up and Dance 듣고 오셨고요. 네, 약간 이제 저도 요 방금 말씀드린 이 반려견에다 비비탄 난사한 이 사람들 얘기를 또 친구들이랑 잠깐 나눴는데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아유,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제가 시일이 많이 지난 기사는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뭐 몇 주 지난 걸 막 요즘 얘기처럼 다루면 좀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지난 방송으로부터 이번 방송까지 그 안에 일어난 혹은 그 중에 기사화가 된 것들을 다룹니다. 근데 어서 이렇게 그지 같은 소식들이 많이 터지는지. 자, 안 만나줘서 등교하던 여중생의 흉기 휘두른 고교생. 나를 안 만나준다고 등교하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서 이제 살해하려고 했대요. 이제 살인 미수였겠죠. 폭행을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징역 선고됐던 징역에 비해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심에서 보다 징역이 늘어서 항소심이 선고됐습니다. 뭐 상고할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선후배 사이였는데 이제 얘가 한 살 나이가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먼저 갔고 다 좋아. 이 사고 구조도 전 아까랑 비슷해요. 비비탄 총을 들고 와서 개를 쏴야지. 이것도 나는 뭐하는 놈들인지 이해가 안 되고, 얘가 나 얘 좋아하는데 나 얘랑 사귀고 싶은데 날 안 만나주네. 몽둥이로 때려야지. 이 사고 구조가 왜 생겨나는 거냐고 대체. 그러니까 제가 고고학이나 그런 쪽에 이제 저명한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제 흥미로 인해 그런 거 자주 보긴 하는데요. 고인류, 예를 들어서 이제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고인류들도 물론 서로 간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상처를 입고 이런 게 나옵니다. 인간에게 어떤 그 폭력이 사실 매 시대에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회복할 때까지 보호해주고 했던 기록들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인류라고, 이들도 인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예시다, 증거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침 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정도 고인류들보다 더 폭력성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정도면. 걔네들도 이제 부족 간의 어떤 명운을 걸고 전쟁하거나 아니면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지 않으면 부족이 굶어 죽으니까 생존을 위해 전쟁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면 굳이 그 위험한 전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폭력은 되게 최후의 도구였을 것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기분이 그렇네? 얘 패야지. 이런 느낌으로 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고등학생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본인이 심지어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중학생, 여학생을 폭행을 했죠. 사실상 이제 둔기로 이제 그 시기에 남학생, 여학생의 평균적인 체구나 근력을 봤을 때 솔직히 웬만한 둔기 있으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량도 지금 장기 9년, 단기 5년, 6년인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 사이코패스,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사람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같은 학교 선후배로 다니던 사람이
심지어 이제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양심을 품었다면 대화도 했단 얘기야. 서로 아는 사이였단 얘기예요. 대화도 나누고 뭐 할 만한 뭐 고백도 했겠죠. 그런 사람이 내가 학교 가는 길에 내 뒤통수를 둔기로 후려치진 않는다라는 약속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저는 그러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작업실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가서 평소에는 음료수 뭐 2개, 3개씩 샀는데 오랜만에 1개만 샀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매장 매출 떨어지게 1개밖에 안 사? 딴 데 가서 샀어? 건방지네? 이러면서 편의점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 들고 있는 뭔가로 나가는 중인 나를 때려. 이상하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만나주지 않는다. 슬픈 일이죠.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 나이 때. 근데 어쩌라고요? 그게 인생인데 어쩌라고요? 왜 때렸어 그걸? 이거는 어떤 이 사회에서 적절한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진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상당히 제한사항이 큰 인간이라고 보거든요. 고등학생쯤 되면 그래도 많이 어설플 수 있고 많이 어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을 좀 모를 수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것들의 일부는 또 꼰대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최소한의 것들은 이미 탑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한다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 애를 때려 죽여야지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는 저는 함께 사회생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마디 했다고 날 죽일 수 있어요. 이러면 납득할 수 없는, 내가 얘를 뭐 인신공격을 심하게 했거나 얘의 인생을 파멸시켰어.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밤중에 나를 때리면 올 게 왔구나 하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살지 않고요. 누군가를 파멸시키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선 내에서 상대방도 나에게 어떤 문명인으로서의 태도를 갖추고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왜 이런 아이들이 자라났는가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애 주눅 든다 민원. 몰래 녹음엔 오이로제. 다칠까봐 체육이나 현장 체험학습 기피. 지금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그 교사들이 이제 공동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다 집회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상당히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수업 방해 학생을 학칙에 따라 교실 밖에 20분간 나가 있으라고 했는데 이제 학부모가 전화가 와서 아동학대다. 애아빠를 데리고 학교에 가겠다. 그 애아빠는 뭐 일 안 해요? 쫓아왔대요. 그리고 문자로 막 욕하고 학생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또 녹음할까봐 조심해야 되고 뭐 시험 보면 애 주눅 들게 한다고 뭐라 그러고 단원평가 보면은 왜 자존감 떨어지게 시험을 보냐.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키운 애들이 자라면 저렇게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일부일 거예요. 근데 일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자, 시험을 보는 게 뭐 좋은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제 줄 세우기 같은 건 당연히 우리 사회 교육 문화에서 조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뭐 줄 세워가지고 그거에 맞게 대학 가고 뭐 고등학교 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그렇게 경쟁에 내모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뭔가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넘어갔는지 단원 평가를 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애가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좀 힘들어 한대요. 뭐 시험을 왜 보냐 그래서 막 그런 걸 자꾸 따져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뭐라 그랬어? 기죽는다고, 주눅 든다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기 좀 죽으면 안 돼요? 주눅 들면 안 돼요? 아니, 단원평가 못 봐도 주눅 들 거였으면은 그 성적 가지고 얼마나 집에서 조졌으면은 애가 주눅이 들어? 저는 고1 때 수학시험 처음 봤을 때 32점이었거든요? 주눅 안 들어요. 뭐, 괜찮지 뭐. 그래서 20점은 넘었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체육 수업 하면 안 된다, 다칠까봐 학교를 왜 보냅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심지어 뭐 학교에서 뭐 애들을 패는 것도 아니고 뭐 무리한 걸 시키는 것도 아니야. 그냥 교과 수업을 하자. 교과 수업엔 체육도 포함이고요. 현장 체험학습도 포함이죠. 학교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약속해온 것들을 하자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못하게 할 거면 학교를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나가서 내 아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내가 짜서 하든가, 그거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의무교육이어도 뭐 벌금 내든 뭐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해외로 보내든가. 그 입맛대로 그냥 그렇게 골라 살아가는 게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되면, 이거 지금 제가 되게 비약하고 있는 거 압니다. 왜 이 여자애는 내 입맛대로 안 되지? 이 생각 안 할까요? 저는 연관성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냥 뭐 태생적으로 애가 뭐 맛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하기 싫은 걸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소신발언 하자면 학교에서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업 시간의 길이 달라요. 왜냐면 하기 싫은 걸 참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을 막 너무 좋아 수업 너무 좋아 미치겠어 이런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약간 얘는 맛이 갔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교과목 수업 듣는 거 지루하죠. 나가 놀고 당연하죠. 놀고 싶고, 쉬는 시간 되면 떠들고 놀고 싶고. 근데 쉬는 시간에 놀다가 수업 좀 쳤다고 그 흥분과 즐거움이 진정이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고,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모드를 바꿔서 최대한 수업을 듣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체육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체육 시간이 되면 애들이랑 같이 나가서 체육하고, 그리고 체육 시간에 체육복 갈아입고 뭐 교칙 지키고 하는, 솔직히 규칙 지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편하게 살고 싶지.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들을 그 어떤 룰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교과목보다, 그 무엇보다 학교가 되게
가져가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아무 룰이 없잖아요. 체육? 다치면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시키지 마세요. 시험 보지 마세요. 기죽으니까. 그러면은 학교를 왜 보냅니까? 아침에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는 거 학대 아닙니까? 저는 뭐 초중고 개근했지만 그 등교하는 매 순간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왜 내가 이 아침에 나가야 될까? 더 자고 싶은데. 적어도 이제 일요일 날 디즈니 만화 할 때까지는 이제 자잖아요. 일요일은. 왜냐면 그땐 눈이 떠져요. 그것 때문에. 근데 학교 갈 때는 막 7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지각 안 하려면. 근데 애들이 7시 반에 일어나는 게 학대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등교는 한 10시부터 해도 된다. 혹은 점심 먹고 와도 된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학교에서 뭐 이 정도까지 학교 시스템이 개판이 됐다면 점심 먹고 가서 아예 한 4시에 끝내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내 아이 내가 키우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전과 저녁 시스템을 만드시고 조금 이제 열불이 좀 올랐는데 학교 지금 이제 학생들의 부모인 세대가 저 또래 아니면 좀 더 나이가 있는 한 40대 한 중반까지 정도일 거예요. 혹은 뭐 한 50대인 경우도 있겠죠. 학교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많이 맞기도 했을 거고 뭐 통제당하고 이런 것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거의 반대급부를 지금 내 아이에게 투사하면 안 돼요. 지금은 또 다른 세상이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것들도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기본적으로 학교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고요. 학교에서 6년 뭐 중학교 3년 배우는 것들 한 1, 2년이면 다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문제가 됩니다. 이 아이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생활 말고요. 그냥 인간과 인간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에서의 삶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로 성장해요. 그러면 정말 나만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나만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측하고 공감해보려 노력하고 배려해보려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안정적인 사회가 유지가 된다라는 게 현재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중론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깨부술 인재를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험 기죽으면 안 보면 되지. 평생 안 볼 겁니까? 그래놓고 수능 점수 안 나오면 그 아이 기를 누가 제일 죽일까요? 당신일 거잖아요. 입사 어디 뭐 회사 입사하는데 면접이랑 뭐 시험 볼 거 면접 볼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라서 면접을 별로 못 싫어합니다. 보지 마세요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그 회사 이사나 뭐 사장한테 말할 겁니까? 살면서 아무 난관도 아무 기죽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매일매일 기죽지. 근데 그걸 다뤄가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무슨 애들을 너무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온실 속의 화초 뭐 비닐하우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무슨 배양액에 넣어두고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 형태 정도로 지금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냥 부적응하고 도태되고 그냥 이제 밖에 안 나오고 은둔하고 그러면 뭐 다행이에요. 그 부모님이 먹여 살리면 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삐뚤어진 상태로 밖에 나온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중생 뒤통수 훌에 갈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논리적 비약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상당히 뭐 정확하지 않은 제 마음대로 짓거린 거예요. 근데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같은 유형의 인간으로 난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조만간에 아마 동생을 만날 거니까 그 전공이 인류학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인류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저는 뭐 이제 사회과학도이긴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동생은 박사니까 좀 다르겠지. 박사는 저는 이제 뭐 학위도 겨우 땄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뭐 어떤 그 담론들이 있고 학계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어볼게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씁쓸하네요. 얘기들 오늘도. 자, 이게 할 얘기 되게 많은데 큰일 났네요. 요거 하나만 살짝 하고 마치죠. 인천 부평의 초등학교 앞에서 40대 여성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젤리를 나눠줘서 학생들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자, 이거는 이런 일은 왜 자,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거면은 집에 어디 처박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는 슈퍼도 많이 없고 편의점들은 재고 관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거가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다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옛날 슈퍼에는 가끔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집에 오래 있었고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걸 모를 수가 없었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모를 수가 없는데 그걸 들고 가서 굳이 40대가 초등학생들 지나다니는 학교 앞에 가서 그걸 먹으라고 줬다. 이 아줌마도 비비탄이 아니었을 뿐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버렸지. 젤리? 오래됐네. 버려야지. 근데 그거를 젤리? 뭐 애들 줘야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스프링버브의 스카운 더 피아노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여자와 그 남자. 겨울에서 봄, 여름이 우갈처럼 조금씩 천천히 식어가. 무뎌진 가슴은 서러운 줄 몰라. 우리라는 그늘에 가려져서 몰라. 그녀는 22, 3년 된 커플 반지가 몸의 일부처럼 느껴질 땐 남친과 좀 설레임이 줄어. 감흥도 반토막, 근데 안도감에서 못 벗어나더라. 갈라서도 금방 다시금 결합구가 정말 여러 번 아까운 다시는 너랑 안 사겨 하면서 또 붙어 이게 정이래. 죽일 만큼 밉다가도 보고 싶대 뭐 이래. 다시 뜸해진 요즘 크게 한 걸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주네. 난 처음 가벼운 줄 알았는데 이 남자 진지 뭔지 모를 설레임 속 남친에겐 비밀에 붙여놓고 계속 이어가는 관계. 좀 어정쩡한데 적당한 떨림 앞에 집 앞에서 관심 없는 척봐 손도 잡았지만 죄책감에 키스는 안 돼. 감성과 이성의 충돌하는 머릿속 이성이 불리한 싸움. 결국 어리석은 결정인지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그녀 명동으로 떠나. 그 남자 허리 손 감고
여자. First two. 23 먹은 그는 3년 된 여친 또 몇 명의 엔조이와 술자리 헌팅을 통해서 며칠 봄 여자들이 있어 나 역시 양다린 적은 없지. 불쌍한 여친에겐 잘도 말해 나는 너뿐 아이러니 말도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알게 된 여자 so special 짧게 만나긴 아까.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